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공무원 이모 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손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이 편지에서 왜 국가가 이 씨를 구하지 못했는지, 또 이 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님의 자녀라 해도 지금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살된 공무원 이모 씨의 고등학생 아들 A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입니다. A군은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며 먼저 아버지를 월북자로 규정한 데 대한 원망을 적어나갔습니다. 마른 체형의 아버지는 수영을 배운 적도 없는데 38km의 바다를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생각을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묻는 말에 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A군의 학교에서 직업 소개를 하거나 여러 건의 정보 표창을 받을 정도로 자부심이 높았다고도 했습니다. 해경에서 중계방송 하듯이 빚이 3억 얼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공식적인 인정한 빚은 1억 몇천밖에 되지 않아요.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편지를 실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아마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은 아마 유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리포트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정부가 발표한 월북이라는 것이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빠의 명예를 좀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아빠의 키가 180cm고 몸무게 68kg, 이렇게 마른 체형의 사람인데 또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는데 이 38km의 거리를 조류를 거슬려서 헤엄쳐 간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여기에 강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인적 사항을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군이 총을 들고 있는데 상황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데 누가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과연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강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가족의 품으로 아빠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아들의 편지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맞습니다. 2학년 학생의 아들인데 정부의 월북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듯한 내용입니다. 아들로서 오직 억울하고 답답하면 저런 편지를 대통령한테 직접 보냈겠어요. 일단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월북했다는. 일반 사람들도 손뜻 납득하기 어려운데 가족으로서 도저히 아빠가 월북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그 아빠를 어떤 경우에든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월북자로 몰았다는 거. 심지어는 여권 국회의원 중 한 명은 아예 국가 반역자 취급하는 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으로서는 정말 그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보다도 아빠가 월북자, 나아가서 국가 반역자 취급을 받는 듯한 이런 지금 상황이 도저히 이제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고, 정말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저런 그 편지를 공개적으로 대통령한테 보냈다는 거, 저는 그 용기가 가상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그 절절한 심정, 저는 이 대통령하고 정부가 잘 받아들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국민 앞에, 다음에 유족 앞에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들도 아버지가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일 교사 역할을 해서 직업에 대한 소개도 학생들 앞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좀 지나치게 서둘러서 월북으로 단정 지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아드님의 이 편지를 들으셨는지요? 정부가 애초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에 관련된 정보 포함하여 또 월북과 관련된 사실 판단, 정황 판단과 관련하여 군 당국이 또 해경이 발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정황으로 보아서
이게 자력으로는 38km 갔다가 가는 것 이게 가능하다. 자력이 아니고서는 표류를 한다면 예.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자력으로 갔을 것이다 하는 정황. 그다음에 감청 정보.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생활 이런 거 갖다 등록거린 건데요. 어쨌거나 지금 아들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그런 대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가족과 또 일반 국민의 가족 그 모두가 다 평등하게 소중하다 하는 어떤 문제 제기 같은 건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월북자로 낙인 찍힌다는 것이 본인한테도 굉장히 큰 죽은 곳이고 그렇죠, 가족들도 맞습니다. 감내하기가 굉장히 힘든 고통이죠. 연좌제는 없어졌지만 그 진짜 좋은 글씨 아닙니까? 주변의 시선이 평생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코로나 한 번만 걸려도 직장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월북자로 낙인 찍히면 주변의 이웃하고도 그렇고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도 굉장히 그렇죠. 더군다나 개인적인 명예 문제도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쨌거나 하여간 그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좀 더 신중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들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편지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말 조목조목 자세하게 들면서 그 비판하는 듯한 그런 편지의 내용을 써었는데 아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거 보면은 특히 국가가 이제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정부의 대처 상황이 너무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아들의 질문은 딱 이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 기억하시죠? 2017년도에 예. 바다 낚싯배 전복됐을 때 맞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국무회장에서 하여튼 사람이 국민이 죽으면 이 모든 것은 정부 책임이다, 국가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예, 다음에 나는데요. 2019년도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그 침몰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외무부 장관까지 파견할 정도로 네. 정부 차원에서는 그 난리를 떨지 않았습니까? 뭐 세월호까지 뭐 가지 않더라도 이 아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목숨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나라 아니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 특히나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데 소홀한 걸 넘어서 그 사후에 일방적으로 그 월북자로 몰고 심지어는 국가 반역자 취급하는 듯한 이런 태도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가족으로서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북을 단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면서 이 여러 가지 그 북한의 한 이 반인륜적 소행을 이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그 소극적이냐, 예. 뭐 심지어는 뭐 조각 정부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북한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는 선뜻 쓰기 어려웠을 텐데 아마 그 심정이 너무나 복받치기 때문에 저런 편지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제가 아들이었어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럼요. 드는데요. 아마 다 특히나 아버지의 죽음보다 아버지가 죽은 연후에 국가가 한 행동, 저는 그 행동에 대해서 아들로 가족으로서는 정말로 복받치는 서름 때문에 저런 편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북한군이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 6시간 이후에 총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감청을 했다면은 우리 군이나 해경이 어떤 행동을 취했으면은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가족에게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와대가 지난달 27일 북측에 공무원 피살 사건 공동 조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북한 뭐 아직까지 별다른 뭐 대응이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이 무대응이니까 참 답답하겠지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2일 날 당일 날 이제 북한이 총격 명령을 내린 거, 그래서 저녁 9시라고 하는 걸 우리 정부가 감지했고 9시 40분에 총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이제 정부가 과연 그때 무엇을 했느냐, 마지막 40분 우리가 골든 타임이 있지 않았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40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6시, 네. 9시쯤 이제 아침 9시쯤 이 사람 표류했다는 사실을 군에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표류했다는 건 이제 표류든 하여간 뭐 자력에 의한 수령이든 북한군이 발견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닌가요? 6시간 전에. 오후 2시 40분이죠. 오후 2시 40분에
북한군이 표류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발견했다 하는 것을 감청을 통해서 확인했고 3시 반에 오후 3시 반에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걸 특정한 것이죠. 총격 명령은 이제 9시에 내려졌죠. 그럼 최소한 6시간. 그 6시간 동안 이제 통상적으로 볼 때 과거의 월북자 처리처럼 예. 대개 인도를 갖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이제 관망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골든타임은 40분인데 그 40분 동안을 보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구출 작전을 갖다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특공대를 파견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은 아마 남북 간의 어떤 교전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한 그게 쉽지 않았다고 보고요. 또 NLL에서 대북 화성기 튼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정황 하에서 정부는 북한의 사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일정한 노력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유엔이나 국제사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공고한 원칙을 우리가 확립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계속 국민이 당하고 우리 예산으로 건설된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연평도 물론 정권은 다르지만 포격을 당해야 되고 천안함이 피격을 당해야 되고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유가족의 목소리와 이번 사건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하고 말해야 되는지, 왜 나의 동생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지 알고 싶습니다.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네, 공무원의 형이 오늘 오후에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제 군 당국이 숨진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이 담겼다고 했던 감청 기록을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형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 직후에 바로 이제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국방부에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그 특정 대상이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오후 3시 30분이라는 시점은 이제 북한군이 이 공무원 이 씨를 발견한 그 시점이죠. 특정한 그 시점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의 감청 기록입니다. 10시 51분은 어쨌든 북한군이 시신을 훼손한 상황이 끝난 그 시점까지의 모든 감청 기록을 하나 요청을 하고, 두 번째는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부터 10시 51분까지의 영상 기록인데요. 이것은 이제 북한군이 시신을 훼손했다라는 그것과 관련된 영상이 녹화된 그 기록, 요 두 개를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월북이라는 표현이 그런 부분에 나와 있는지, 나와 있다면 그 발언을 하기까지의 그 전후 과정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국방부 관계자가 유가족을 위로차 방문한 자리에서 그 공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형이 이래진 씨가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공개가 되더라도 이 피살된 공무원이 살기 위한 또 어떤 거짓말이나 뭐 이런 거를 했을 가능성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개천절 광화문 봉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금요일입니다. 한글날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경찰도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빈틈없이 차단했습니다. 새로운 산성을 갖다 쌓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정부와 국민이 두려워서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집회를 막는 것이 더 우선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본인의 생각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어떤 국민의 목소리도 차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위기입니다. 네,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도 완벽하게 차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인산성이다. 무슨 소리냐? 방역을 위한 산성이었다. 어떤 얘기가 더 공감이 되시는지요? 저는 저 제인산성 논란이 이번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정말 중차대한 분수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국민 방역이었다면 이 개천절 저 제인산성 논란으로 인해서 정치 방역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는 동일한 잣대들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10월 3일 날 당일날 이 광화문 일대에는 저렇게 물샐 틈 없이 그 방역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사람들을 아예 차단하면서 사실 당일날 이 서울 대공원에는 2만 명 이상이 몰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동일한 잣대로 코로나를 방역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저는 가장 전할 문제가 이 버스로 세운 차벽보다도 네. 차량에 대한 불신 검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그 법원에서는 그 9대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차문을 내리지 않는 한 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예. 차문을 내리지 않았는데 강제로 막고서 그냥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차문을 불신 검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뭐래도 정말로 정치 방역 나아가서 코로나 계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제까지 사실 국민들의 협조하에 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국민들이 참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렇게 이런 집회, 정치 집회를 금지한다는 명목하에 국민의 기본권, 헌법의 기본 권리들을 제한하는데 아무 꺼림낌이 없다면 이 정권의 이 정말 이 문제점들이 국민 앞에 국민들 가슴 속에 낱낱이 각인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냐, 방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경찰 대응을 치하하면서 아무래도 별다른 이렇게 입장을 보이지는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감수성이 좀 무뎌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헌법에 대한 감수성도 우리가 무엇을 더 중시하게 보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헌법에는 이제 국민의 안전과 행복 이것을 갖다 정부가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지금 10월 3일 집회를 차단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월 9일 날 다시 집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뭐 9대 정도의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그 이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와 관련해서 뭐 정치 방역이냐 뭐 코로나 무슨 계엄이냐 하는 뭐 비판은 야당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국민이 동의하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갖다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 하에서도 국민의 어떤 또 다른 기본권에 대해서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벽이라는 것이 너무 촘촘하고 높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헌재 판결도 있기 때문에 그에 유념해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광복절 집회를 바라보는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 눈살을 찌푸린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천절 집회를 철저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지하철역도 정체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위중한 문제였었냐,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 역시 많다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남편의 요트 구입 목적 해외 출국으로 논란이 일고 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인데 어제 하루 종일 정치권이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 외교부 장관이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입장에서 그 부군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 사안의 핵심은 이중잣대입니다. 여행의 문제도 아니고요. 요트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러다가 강로난물까지 생길 판인데 강경화 장관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국민께 했어요. 그 정도면 됐다고 봅니다. 민경욱 전 의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 갔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은 그 이 양반 이름이 민노남부래요 그러면? 자, 야당은 강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 사과했으니까 뭐 그 정도면 됐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민경욱 전 의원까지 갑자기 소환이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강 장관이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 장관 본인의 불법이나 그다음에 가족의 중대한 도덕적 하자 문제가 아니고 단지 이제 국민 정서에 좀 반하는 일인데요. 다만 그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제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업무 차원에서라도 경질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하지 않고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할 얘기가 많지만 다만 요 사안 하나만 갖고서 강 장관에 대한 경질 얘기를 논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 장관에 대한 경질 얘기 논란은 좀 성급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이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또 강 장관 남편의 요트 원정 구매까지 국민 여론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좀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실정법을 갖다 어기고 있는 것이 있느냐,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이냐, 우선 그것이 가장 냉정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문은 지금 유럽도 열려 있고 미국도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유럽이나 미국 여행을 자제하는 것은 정부의 권고도 있지만 그 나라가 위험하다는 것, 또 돌아와서 14일간 격리한다는 것,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은퇴한 교수가 강경화 장관이 유엔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거제도에 내려가 살면서 자유인으로서 자기 삶을 갖다 이제 꿈꿔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고 또 다중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 상황 하에서 지금 본인의 어떤 소신이 너무 강해갖고 본인은 또 뭐 사과할 생각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까지 외국 여행을 갔다가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 이제 강경화 장관이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뭐 사과하는 것으로 이제 국민들이 한편 이제 이해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공인의 범위 또 사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판단의 기준 이런 것도 한번 새로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라에서 가지 말라 권고를 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 스스로가 위험하니까 안 간 부분도 많은 건 또 사실인데 자제를 하십시오 이렇게 또 지시를 내린 그 주체가 또 통일부기 외교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또 말도 나오고 우리는 신혼여행도 취소했는데 이런 또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뭐 잇따라 이 악재에 대한 급한 불 끄기에 나서고 있는데 친여 네티즌들의 뭐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 거예요? 여당 지도부는 대체적으로 뭐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네티즌들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옹호를 한다는 건가요? 예, 이제 강 장관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어떤 이번 사안 자체가 불법적인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네티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외 뭐 도박을 하러 간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이게 일종의 이제 연좌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내가 장관이지 남편이 장관은 아니지 않느냐 그 문제를 같이 엮어가지고 이 남편을 과다하게 또 장관을 과다하게 비판하는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여론도 지금 상당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강경화 장관 사실 남편의 일로 정치권의 공세를 받은 적이 이번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의 모습도 어제 퇴근길 모습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외국에서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저희 가족을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의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모르던 이런 어떤 재산 관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데에서 좀 야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지금 남편분한테도 연락 온 거 있나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분께서 혹시 뭐 전화하신 말씀은 없나요? 워낙 오래 계획하고 또 여러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계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남편과 관련해서 뭐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 논란이 좀 계속 일었었는데 3년이 지나서 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강경화 장관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질의 문제가 더욱더 크지요. 사실 외교부의 전문적인 역량을 세워서 외교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서 그저 뒤치다꺼리하는 형태로 외교를 수행하였다는 게 문제였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특히나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이 성추행 문제를 외교부 내에서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대통령까지 소환당하는 문제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화로. 예.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은 도덕성 문제보다는 자질 문제를 삼아서 다음 개각에서 반드시 무언가 대통령이 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박지원 현 국정원장의 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이요, 지난해 한미 정상 이 통화 유출 사건이 있을 때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조금은 인신 공격성 발언일 수도 있는데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했다. 외교부 사고가 이게 몇 번째냐. 문 대통령의 기강을 확립하지 않으면 나머지 임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임기 초기부터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올해나 뭐 내년 초 뭐 개각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을 문책할 어떤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연말이 지나면 개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을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그다음에 대선을 갖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3기 내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 아마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정가 소식 민병두 의원 그리고 김용태 의원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